화장실도 전기도 없는 빈집 한 채가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에 팔렸습니다. 호주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침체가 없던 나라, 운이 좋아 부자가 됐다던 그 호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멀쩡한 직장인들이 차 안에서 잠을 잡니다. 대부분은 그 범인으로 이민자를 지목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게 왜 남의 일이 아닌지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자, 함께 그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사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호주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나라였습니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경기 침체를 겪지 않았습니다. 선진국 중에 이런 기록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IMF나 이코노미스트 같은 곳에서도 호주를 운 좋은 나라라고 불렀죠. 다른 선진국들이 금융위기로 휘청일 때도 호주는 멀쩡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쉽게 말하면요, 땅속에 묻힌 자원이었습니다. 2012년 광산붐이 정점을 찍었을 때 호주의 광업은 나라 전체 살림의 약 10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성장의 약 5분의 1을 광업 혼자 끌고 갔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자원에 올라타서 30년을 달려온 셈이죠. 옆 나라가 캐서 파는 철광석을 중국이 비싼 값에 사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벌이도 두둑했습니다. 일부 방산직은 한 해 우리 돈으로 1억 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죠. 그러니 다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호주는 그냥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나라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땅에서 돈이 솟는 나라, 그게 호주의 신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행운이 멈췄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히 말이죠. 숫자로 보면요, 2023년 호주는 1인당 기준으로 7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5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1인당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나라 전체 매출은 늘어도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임금입니다. 호주 사람들의 실질 임금이 2011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12년 전과 똑같은 구매력으로 돌아간 거죠. 월급 통장 잔액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만 가벼워진 느낌, 바로 그겁니다. 가계 매출은 느는데 내 지갑은 얇아지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실 겁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도 호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약 2.1%입니다. 숫자만 보면 멀쩡합니다. 오히려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지표는 성장인데 국민 체감은 후퇴하는 겁니다. 바로 이 괴리, 이게 호주가 조용히 무너진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큰 사고가 터진 것도 아니고 뉴스에서 위기라고 떠드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멀쩡해 보이는 지표 아래에서 균열이 번지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지표는 멀쩡한데 왜 국민은 비명을 지를까요?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그 비명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터진 곳은 다름 아닌 집이었습니다. 그 비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집 한 채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드니의 한 동네 켄싱턴이라는 곳에 낡은 집 한 채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주방도 없습니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말 그대로 폐가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얼마에 팔렸을까요? 47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0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빈집 한 채가 그렇습니다. 이게 호주의 평범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폐가가 이 정도면 멀쩡한 집은 어떨까요? 숫자로 보면요, 2024년 기준 시드니의 중간 집값은 약 138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14억 원쯤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비싸다가 아닙니다. 시드니의 평범한 한 가구가 버는 돈을 다 합쳐도 이 집을 사려면 8년치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합니다. 먹지도, 입지도, 쉬지도 않고 8년입니다. 그래서 시드니는 소득 대비 집값 부담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도시가 됐습니다. 홍콩 다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서울이 떠오르셨다면 잠시 그 느낌을 기억해 두세요. 곧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을 못 사는 사람은 빌리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시장으로 내려가면 상황은 더 끔찍합니다. 시드니에서 집을 빌리려면 한 주에 약 817달러를 내야 합니다. 한 달로 치면 350만 원쯤입니다. 월급을 받아서 월세로 통째로 넘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월세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임대료는 매년 8% 가까이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월급은 매년 3% 정도 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버는 돈은 느리게 오르는데 내야 할 돈은 2배 넘는 속도로 달아난 겁니다. 매년 격차가 벌어지니 시간이 갈수록 세입자는 점점 더 깊은 구덩이로 끌려 들어갑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도 집을 못 구합니다. 호주의 공실률은 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00채 중에 빈집이 한 채 있을까 말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 하나가 임대 매물로 나오면 그 집을 보겠다고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줄을 섭니다. 집주인 앞에서 세입자들이 서로 더 좋은 조건을 부르며 경쟁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집은 구하는 게 아니라 구걸하는 거라고요. 빌려 사는 사람이 거주자가 아니라 인질이 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차에서 잠을 잡니다. 노숙자가 아닙니다. 아침이면 출근해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월급으로는 잠잘방 한 칸을 구하지 못해 밤이면 차 안으로 들어가 시트를 젖히고 눈을 붙입니다. 집이 자산이기는커녕 이제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나라. 이게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망했다던 그 호주의 지금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서울을 떠올리라고 했던 그 느낌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8년치 소득을 모아야 하는 집값, 월급을 통째로 삼키는 월세, 전세금 들고 발 동동 구르는 풍경, 어떠신가요? 이게 정말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리시나요? 호주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꾸 우리 동네 부동산 창문이 겹쳐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영상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호주 사람들도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뉴스 댓글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범인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바로 이민자였죠.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집이 모자란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호주에 새로 들어온 이민자가 약 74만 명입니다. 역대 최대였어요. 나가는 사람을 빼고 순수하게 늘어난 인구만 따져도 한 해 약 52만 명입니다. 지금 호주 사람 셋 중 한 명은 아예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니까 집값이 오르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집은 그대로니 값이 뛴다. 누구나 그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화살은 자연스럽게 이민자에게 꽂혔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집을 못 구한다. 분노가 향할 표적으로는 더없이 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호주가 새로 지은 집이 몇 채였을까요? 약 17만 채였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적게 지은 해였어요. 그런데 호주가 한 해에 필요로 하는 집은 20만에서 24만 채입니다. 사람은 74만 명이 들어오는데 집은 필요한 양보다도 덜 지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 살 집을 안 지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손님이 늘었다고 식당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손님은 줄을 섰는데 주방을 안 키운 게 문제죠. 호주는 손님을 탓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주방을 그대로 둔 건 따로 있는데 말이에요. 그럼 이민자가 집을 사들여서 값을 올린 건 아닐까요? 이것도 한번 따져보죠. 외국인이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거래는 호주 전체 거래의 0.4%도 안 됩니다.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호주 정부가 2025년 4월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막았지만 이건 집값의 진짜 원인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비중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요. 결국 호주 사람들은 정작 화를 내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데에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집을 못 짓게 만든 구조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무엇이 그 집을 못 짓게 만든 걸까요? 이게 바로 이 영상의 진짜 질문입니다.
이민자가 아니라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진짜 범인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땅이 넓은 나라입니다. 면적이 한국의 약 77배인데 사람은 절반밖에 안 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집 지을 땅이 모자랄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집이 없어서 다들 죽어난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비밀은 사람들이 사는 자리에 있습니다. 호주 인구의 90%가 국토의 0.22%에 몰려 삽니다. 87%는 바닷가 50km 안에 붙어 살죠. 나머지 95%의 땅은 사막과 황무지라 사실상 사람이 안 삽니다. 쉽게 말하면요, 운동장만큼 넓은 땅이 있어도 실제로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는 한쪽 구석뿐인 겁니다. 결국 모두가 같은 도시, 같은 해안가에 몰리니까 그 좁은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집을 빽빽하게 지으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호주 대도시는 집을 위로 안 올리고 옆으로만 펼쳐온 나라입니다. 시드니와 멜버른의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에 2,000명 안팎입니다. 런던은 약 6,000명이죠. 같은 면적에 런던의 3분의 1밖에 안 사는 셈입니다. 땅을 넓게 쓰니 집은 멀어지고 도시는 자꾸 외곽으로만 번집니다. 그런데 진짜 병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을 허락이 안 나는 겁니다. 호주에서 집 하나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착공에서 완공까지가 2019년에는 약 8.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11.5개월로 늘었습니다. 아파트는 더 심해서 28개월에서 33개월까지 갔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재값이 오르고 일손이 모자라고 무엇보다 승인 절차가 복잡해서 삽을 뜨기까지가 한 세월인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힙니다. 바로 님비입니다. 이미 집을 가진 동네 주민들이 무이 동네엔 더 짓지 마라 하고 막아서는 거죠.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내 집값이 떨어질까봐, 동네가 복잡해질까봐 반대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집 가진 사람은 공급이 막혀야 자기 자산값이 오릅니다. 그러니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벽에 막혀 들어갈 자리를 못 찾는 거죠. 결국 문제는 땅이 아니라 허락이었습니다. 이게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호주 정부는 2024년 중반부터 5년 동안 120만 호를 짓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도라면 87만 5천 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적게는 16만, 많게는 46만 호가 모자란다는 전망이죠. 목표의 4분의 1이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재건축은 몇 년씩 발이 묶이고 인허가는 늘어지고 분양은 적체되죠.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짓게 해주질 않아서 공급이 막힙니다. 자, 그런데 공급만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집을 못 짓게 만든 범인 옆에는 더 교묘한 두 번째 범인이 숨어 있거든요. 이 두 번째 범인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세금 고지서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그 두 번째 범인은 호주의 세금 제도였습니다. 호주는 세 가지 세금 제도를 통해 집을 살 곳이 아니라 투자 기계로 바꿔놨습니다. 하나씩 한국말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거티브 기어링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집을 빚내서 사고 월세를 놓는데 그 월세가 대출 이자보다 적어서 적자가 났다고 해보죠. 호주에서는 그 적자를 여러분 월급에서 떼는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손해를 봤더니 세금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적자를 내면서도 집을 또 삽니다. 어차피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이 적자를 메우고도 남으니까요. 적자가 손해가 아니라 절세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한국에서는 임대 손실을 근로소득 세금에서 이렇게 폭넓게 깎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대소득을 따로 떼어 과세하죠. 이 정도로 손실상계를 허용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50% 할인입니다. 집을 1년 넘게 갖고 있다가 팔면 거기서 번 차익의 절반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1999년 하워드 정부가 도입했죠. 한국으로 치면 집 팔아 1억을 벌었는데 5천만 원어치만 세금 계산에 넣는 셈입니다. 차익의 절반이 통째로 비과세로 빠지는 거예요. 한국은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보유 부담을 지우는데
호주는 거꾸로 차익의 절반을 깎아주며 등을 떠밉니다. 세 번째는 슈퍼애뉴에이션, 한국의 퇴직연금에 해당합니다. 이 퇴직연금 계좌로 부동산을 굴리면 임대 수익의 15%만 매기고 오래 갖고 있다 팔면 실효세율이 약 10%대까지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결론은 하나예요. 집은 살 곳이 아니라 세금을 아끼는 투자처가 됩니다. 우리 전세가 빚을 끼고 집을 쌓게 만든다면 호주는 세금 제도가 같은 일을 합니다. 가진 사람일수록 더 사라고 부추기는 구조죠. 투자의 대가 찰리 먼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보면 결과가 보인다. 제도가 집 사서 빚지면 상을 주겠다고 등을 떠밀었으니 돈이 어디로 갈지는 정해진 셈이죠. 실제로 호주 은행 대출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나라의 돈이 공장이나 기술이 아니라 집으로만 흘러갑니다. 똑똑한 사람도 사업을 키우기보다 집을 한 채 더 사는 게 남는 장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대가는 생산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호주의 연구개발 투자는 GDP 대비 약 1.7%입니다. 한국이 약 5%인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돈을 안 쓰니 노동 생산성 증가율도 약 1.1%로 주저앉았습니다. 과거 2%대에서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이 새 제도로 정부가 잃는 세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추정치마다 차이는 크지만 적어도 수십억 달러대에 이르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명백한데 왜 30년 동안 아무도 이걸 안 고쳤을까요? 여기에 이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고칠 수가 없었거든요. 누가 막았는지 아시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문제를 이렇게 다 알면서도 왜 30년 동안 아무도 손을 못 댔을까요? 답은 무서울 만큼 간단합니다. 고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호주의 자가 보유율은 약 66%입니다. 2021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자기 집이거나 대출 끼고 사는 집을 합친 숫자죠. 쉽게 말하면 국민 셋 중 둘이 집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집값을 잡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셋 중 둘의 가장 큰 재산을 깎아내린다는 뜻입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표의 절반 이상을 적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그건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자살이죠. 그래서 누가 권력을 잡아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키팅, 하워드, 에벗, 턴불, 모리슨, 그리고 지금의 앨버니지까지. 노동당과 자유당을 오가며 총리가 6번 바뀌는 동안에도 집값은 30년 넘게 올랐습니다. 정권은 바뀌는데 구조는 안 바뀐 겁니다. 한 레퍼런스 영상은 이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가가 투기를 장려하면 결국 국민은 집을 잃는다. 그런데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칼자루를 쥔 정치인들 다수가 본인도 투자용 부동산을 가진 집주인이라는 점입니다. 개혁해야 할 사람들이 곧 그 제도의 수혜자였던 거죠. 환자의 절반이 의사인 병원을 떠올려 보세요. 그 병을 도려내자고 손드는 의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실제로 이 칼을 잡으려 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을 폐지하고 양도세 할인을 줄이겠다. 이렇게 정면으로 내건 게 노동당이었죠. 그리고 그 공약을 들고 명확하게 패배한 선거가 바로 2019년이었습니다. 이길 거라던 선거를 졌습니다. 그 뒤로 어떤 정당도 이 제도를 정면으로 건드리겠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 얘기 같으신가요?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집을 가진 가구가 표의 다수를 차지하는 순간 집값을 누르는 정책은 곧 표를 잃는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입으로는 집값 안정을 외치면서도 정작 내 집값이 떨어지는 건 누구도 바라지 않죠. 보유세 한번 손대려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똑똑히 봤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스스로를 못 고치는 역설에 갇히는 겁니다. 다수가 수혜자인 구조는 그 다수의 손으로는 절대 깨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절대 못 고친다. 유권자 절반이 집주인인 한 누가 와도 못 건드린다.
제가 참고한 호주 분석 영상들도 전부 바로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30년간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그 성역이 끝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누구도 못 건드린다던 성역을 끝내 움직였을까요? 호주 정부가 30년 동안 아무도 못 건드린 두 제도,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세 50% 할인을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는 호주 정부 2026-27 예산안과 국세청 자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숫자는 추측이 아니라 거기 적힌 그대로입니다. 이 출처를 부지 짚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자칫 공포파리로 들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정부 문서에 적힌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양도세 50% 할인을 없앱니다. 대신 물가만큼만 깎아주고 나머지는 최소 30%를 과세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가가 올라 저절로 불어난 몫은 빼주되 진짜 번 돈에는 제대로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둘째, 네거티브 기어링도 제한합니다. 단 2026년 5월 12일 이후에 새로 산 기존 주택부터입니다. 이제 그 적자는 월급에서 못 갚고 나중에 그 집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나 팔 때 차익에서만 정산하게 됩니다. 월세 적자를 월급 세금에서 깎아주던 그 마법이 신규 매입분에선 사라지는 겁니다. 셋째, 새로 짓는 집은 예외입니다. 신축은 기존 50% 할인과 새 제도 중에 골라도 되고 퇴직연금 펀드나 임대 전용 건설 같은 건 아예 빠집니다. 왜 이렇게 풀어줬을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칼끝이 겨눈 건 투기지 공급이 아니라는 거죠. 새 집 짓는 돈은 막지 않고 헌집 사재기에만 제동을 건 겁니다. 넷째, 이미 2026년 5월 12일 전에 가진 집은 팔 때까지 옛날 규칙 그대로입니다. 소급은 없습니다. 가진 사람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사람에게만 새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이죠. 그럼 30년을 버틴 정부가 왜 움직였을까요? 더는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 한 사람 몫의 살림은 뒷걸음질 쳤고 생산성은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부문은 2019년 말보다 겨우 3.6% 오른 반면 정부가 떠받치는 부문은 5.3%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결국 2025년 8월 차머스 재무장관이 경제개혁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손을 댄 겁니다. 젊은 세대가 집을 포기하고 나라를 떠나려는 흐름도 더는 못 본 척할 수 없었죠. 표를 잃을 각오로 칼을 빼든 셈입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집값이 곧 폭락하진 않습니다. 옛날에 산 사람은 그대로고 새 집 짓기를 부추기는 쪽에 무게가 실렸으니까요. 게다가 기준금리는 2026년 6월에도 4.35%로 묶여 있어 살림은 여전히 빡빡합니다. 30년 묵은 종양에 드디어 메스를 댔지만 도려낸 게 아니라 더 자라지 못하게 묶어둔 수준입니다. 그래도 못 건드린다던 성역에 칼이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칼끝이 향하는 다음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자, 여기까지 호주의 진짜 범인 셋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호주 이야기인데 어쩐지 자꾸 우리 동네 풍경이 겹쳐 보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호주를 무너뜨린 그 3가지 구조가 한국에도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범인은 공급이었습니다. 땅은 남는데 지을 허락이 안 나서 집이 안 지어졌죠. 한국을 보세요. 재건축 한 건에 몇 년이 걸리고 인허가는 늘 어딘가에서 막혀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 한 채 값이 평범한 가구가 몇 년을 모아야 닿는 숫자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호주가 님비 때문에 못 지었다면 우리는 다른 이름의 같은 벽 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범인은 세금이 투기를 권한 구조였습니다. 호주는 세금 제도가 집 사서 빚지면 상을 주는 식이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세를 끼고 적은 돈으로 집을 사는 갭 투자, 보유세를 올릴지 내릴지를 두고 매 정권마다 벌어지는 논쟁. 쉽게 말하면요, 세금이라는 신호가 사람들의 돈을 집으로 또 집으로 밀어놓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따져볼 일입니다. 세 번째 범인은 표심이었습니다. 유권자 절반이 집주인이라 집값 잡는 정책은 곧 정치적 자살이었죠. 한국은 어떨까요? 자기 집을 가진 가구가 절반을 넘습니다. 거기에 인구는 줄고 있죠.
집값을 떠받칠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데 정작 그 집값을 건드릴 용기를 낸 정치는 어디 있었습니까?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오늘 기억할 건 딱 3줄입니다. 호주를 무너뜨린 건 이민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의 중심엔 투기를 부추긴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 고친 건 표심에 묶인 정치였습니다. 호주는 그래도 30년 만에 칼이라도 됐습니다. 30년간 누구도 못 건드린 성역에 끝내 메스를 가져갔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칼을 쥘 수 있을까요? 거울은 미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얼굴을 보여줄 뿐입니다. 호주라는 거울 앞에선 우리 얼굴이 여러분 눈엔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호주의 길이 한국의 미래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동네 집값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분석을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숫자 하나만 먼저 보고 가시죠. 81명입니다. 어느 동네 헬스장 회원수가 아니라 작년 한 해 대한민국 전체에서 출가한 스님의 숫자입니다. 1999년만 해도 이 숫자는 532명이었습니다. 4반세기 만에 6분의 1로 토막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건 스님들 사정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셨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절이 무너진다는 건 지금까지 무료로 메워지던 미로와 장례와 돌보미, 고스란히 여러분 지갑에 청구서로 넘어온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숫자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절에 발들인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템플스테이만 따져도 무려 34만 9천 명이었습니다. 158개 사찰이 운영했고 한 해 전보다 5% 넘게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절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이른바 힙불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내비게이션 회사가 길 안내 기록을 들여다봤더니 최근 3년 사이 절을 찾아간 횟수가 55%나 뛰었습니다. 절반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절은 지금 미어 터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시기에 새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겠다고 출가한 사람은 단 81명이었습니다. 남자 44세, 여자 37, 전국을 통틀어 1년치가 이게 전부입니다. 웬만한 회사 신입공채 한 팀보다도 적은 숫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이렇게 몰리는데 정작 그 안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왜 이토록 없을까요? 더 무서운 건 이 81명이 갑자기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99년만 해도 한 해 출가자는 532명이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81명입니다. 한 세대 만에 6분의 1 토막이 난 셈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관광객은 해마다 넘쳐나는데 정작 그 동네에 살던 주민은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는 관광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은 많아도 거기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절은 진짜로 비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뉴스에 속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숫자가 등장합니다. 불교 종단들이 모인 협의회가 2025년에 10년 만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죠. 절의 숫자는 2014년 14,742개에서 2024년 11,152개로 줄었습니다. 10년 만에 31%, 그러니까 절 셋 중 하나가 문을 닫은 겁니다. 스님 숫자는 더 가팔랐습니다. 같은 기간 35,117명에서 21,383명으로 39%가 사라졌습니다. 10분 계시던 자리에 이제 6분 남은 셈이에요. 자, 그럼 아까 그 미어 터진다는 절은 어디 갔을까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절과 텅 비어가는 절은 서로 다른 절이거든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건 불국사나 낙산사처럼 이름난 도심 근처 관광지급 절들입니다. 반면 머릿수가 빠지는 건 산골 깊숙이 들어앉은
지방의 작은 절들이에요. 한쪽은 카페처럼 북적이고 다른 한쪽은 조용히 불이 꺼지는 겁니다. 평균을 내면 멀쩡해 보이지만 속을 열어보면 양극단으로 쪼개진 거죠. 그러니까 절이 인기 많다는 말과 절이 사라진다는 말은 둘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첫 번째 단서일 뿐입니다. 절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는지 그 원인은 결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파고 들어가 보니 정확히 4겹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거든요. 자, 그럼 절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비어가는 걸까요? 원인을 파보니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4겹으로 쌓여 있었거든요. 첫 번째 겹은 탈종교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를 아예 안 가진 사람이 다수가 됐다는 뜻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 둘 중 한 명은 무종교입니다. 정확히 51%예요. 길에서 2명을 붙잡으면 그 중 한 명은 믿는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뒤집혔을까요?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무종교가 56.1%를 찍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종교 없는 사람이 종교인을 넘어선 순간이었죠. 두 번째 겹은 더 매섭습니다. 바로 청년의 이탈이에요. 미래의 신자가 통째로 빠져나간 겁니다. 20대 종교인 비율을 보면요. 2004년엔 45%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엔 22%로 떨어졌어요. 한 세대 만에 절반으로 꺾인 거죠. 더 충격적인 건 18살에서 29살 사이입니다. 이 또래의 무종교 비율이 무려 69%예요. 10명 중 7명이 종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격, 여기서 핵심입니다. 종교가 하던 일을 이제 다른 것들이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경제 용어로는 배체제의 등장입니다. 예전엔 마음이 힘들면 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위로는 유튜브 영상이, 마음의 평화는 명상 앱이 월 부독으로 팝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요, 굳이 종교 모임에 안 가도 됩니다. 취미 동호회 앱 하나면 끝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엔 위로와 만남을 절이 거의 독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쟁자가 사방에 깔린 시장이 됐습니다. 종교는 더 이상 그 분야의 독점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경제학 개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전환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익숙한 걸 버리고 다른 걸로 갈아탈 때 드는 수고와 부담을 말합니다. 절을 떠나 앱으로 갈아타는 전환 비용이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손가락으로 결제 버튼 한 번 누르면 끝이거든요. 붙잡아둘 장벽이 사라진 겁니다. 네 번째 겹은 신자들이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세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세대가 뚝 끊긴 거죠. 숫자로 보면요, 불교 신자 중에 매주 절에 나가는 사람은 4%밖에 안 됩니다. 같은 매주 출석을 개신교는 55%가 합니다. 1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령은 더 심각합니다. 불교 신자 중 20대와 30대는 다 합쳐도 5% 정도예요. 반면 50대 이상이 25% 가까이 됩니다. 젊은 다리는 끊기고 윗부분만 무거운 구조인 거죠. 자, 이 네 겹을 한 장면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바닥에 물이 줄줄 새는 욕조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는 물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빠지는 물은 많고 채울 물은 없으니 욕조는 비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탈종교화는 모든 종교가 같이 겪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불교가 더 빨리, 더 깊이 무너질까요? 답은 5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이 세워지면서 불교는 이단으로 찍혔어요. 그때부터 칼바람이 시작됩니다. 태종 때 전국 사찰을 242개로 확 줄였습니다. 세종 때는 국가가 인정하는 절을 36개까지 깎았어요. 수백, 수천이던 절을 손에 꼽을 만큼 쳐낸 겁니다. 갈 곳을 잃은 절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 많은 도심에서 쫓겨나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무려 500년을 그렇게 산중에 갇혀 지냈어요. 바로 이게 결정적입니다. 사람들 생활 한복판에서 멀어진 거예요. 마음 먹고 차 타고 산을 올라야 만날 수 있는 종교가 됐습니다. 접근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탈종교화라는 같은 비바람이 불어도 산속의 외따로선 불교가 먼저 더 세게 흔들리는 겁니다. 네 겹의 균열 밑에 500년짜리 금이 깔려있던 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냥 종교 얘기죠. 솔직히 절이 비든 말든 내일 아니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여러분 통장으로 넘어오는 순간부터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절이 사라지는 게 왜 여러분 지갑 문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절은 그동안 세 가지를 공짜로 해주고 있었거든요. 바로 위로와 장례, 그리고 돌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절이 비는 순간 고스란히 시장으로 넘어옵니다. 쉽게 말하면요, 공짜 우산을 빌려주던 가게가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럼 비 올 때마다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야겠죠? 그 우산 값을 지금부터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로입니다. 예전에 마음이 힘들면 절을 찾았습니다. 법회도 상담도 다 공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명상 앱이 차지했습니다. 요즘 명상 앱은 보통 월 10,000원대입니다. 월 10,000원짜리 하나만 꾸준히 결제해도 1년이면 10수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커피 몇 잔 값 같죠? 그런데 이게 매년 통장에서 자동으로 나갑니다. 공짜로 받던 마음의 평화에 이제 구독료가 붙은 겁니다. 두 번째, 장례입니다. 예전엔 절이 천도제를 지내고 동네가 함께 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통째로 산업이 됐습니다. 바로 상조회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자료를 볼까요? 상조 가입자가 892만 명, 미리 낸 돈이 9조 4천억 원입니다. 전국민 6명 중 1명꼴이죠. 2026년 6월엔 가입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장 규모만 약 11조 원입니다. 광역시 하나 인구가 통째로 가입한 셈입니다. 절이 공짜로 해주던 일을 이제 여러분이 매달 돈을 내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떠올려 보세요. 혹시 부모님이 다니시던 절, 지금도 스님 계신가요? 그 빈자리를 누가 메우고 있을까요? 10중 8구 상조회사 광고일 겁니다. 세 번째가 가장 무겁습니다. 바로 돌봄과 외로움입니다. 예전엔 신도 공동체가 서로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엔 시장조차 없습니다. 그냥 텅 빈 공백만 남았거든요. 통계청 2024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214만 가구입니다. 그중 18.7%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5집 중 1집 꼴이죠. 이 외로움은 결국 가족의 부담으로 복지 예산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경제학에선 이걸 무료제의 시장제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공짜로 쓰던 게 돈 내고 사야 하는 상품이 되는 거죠. 게다가 한 번 가입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걸 포로시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값을 치르는 구조죠. 결국 절이 공짜로 메우던 청구서가 이제 여러분 앞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보다 한 세대 먼저 겪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딱 한 세대 먼저 같은 길을 걸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절은 약 7만 7천 개에 달합니다. 일본 곳곳에 깔린 편의점 수보다도 많습니다. 여기에 신사까지 더하면 편의점의 3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많던 절에서 주지 스님이 없는 빈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도가 줄고 시주가 끊기니 절을 지키던 스님이 부업으로 생계를 잇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교토대학은 2040년까지 일본 사찰의 약 30%가 사라질 거라 내다봤습니다. 10곳 중 3곳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보고서는 일본의 지자체 896곳이 소멸 위기라고 경고했습니다. 동네 자체가 통째로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일본도 저런데 우리는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고 더 깊게 무너집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고령화 속도입니다. 일본이 반세기에 걸쳐 천천히 늙었다면 한국은 그 늙음을 20년 만에 압축해서 겪고 있습니다. 둘째,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스님은 결혼을 하고 절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절을 아들이 잇는 가업 같은 구조인 거죠. 그런데 한국 불교는 출가한 스님이 결혼하지 않는 독신제입니다. 뒤를 이을 제자가 끊기는 순간 그 절은 곧바로 대가 끊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내려간 길을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세계 지도 위에 펼쳐보면 더 서늘해집니다. 퓨리서치 조사를 보면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세계 주요 종교 가운데 신자 수가 줄어든 건 불교가 유일했습니다. 약 5% 감소였습니다. 불교의 고향인 아시아에서는 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북미의 불교 인구는 27% 늘었습니다. 유럽도 26% 증가했습니다. 참 묘한 풍경입니다. 불교가 태어난 동양에서는 등불이 꺼져가는데 명상과 마음 챙김으로 불교를 소비하는 서양에서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 불교가 손을 놓고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절에서 하룻밤 묵는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끌고 스님이 짝을 이어주는 만남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습니다. 조계종이 운영한 나는 절로라는 행사가 대표적입니다. 속초의 한 사찰에서 20명 남짓을 모집했는데 무려 2,600여 명이 몰렸습니다. 100대 1을 훌쩍 넘는 경쟁률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불교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가장 뼈아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비종교인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 1위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런데 그 호감이 신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절 옆자리에 잠깐 쉬러 오는 사람은 많아도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호감은 표가 아니라 구경입니다. 결국 좋아하는 마음과 믿는 발걸음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는 그저 손 놓고 당하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할까요? 막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점검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과 노후와 장래 이야기를 미리 나눠보세요. 불편한 주제죠? 그런데 닥쳐서 정하면 가장 비싸집니다. 어떤 방식을 원하시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미리 맞춰두세요. 상조에 가입하실 거라면 가입 전에 2가지만 확인하세요. 내가 낸 돈이 보호받는 상품인지, 중간에 해약하면 얼마가 돌아오는지입니다. 묻지도 않고 큰 상품부터 권하는 곳은 한 번 더 의심하셔야 합니다. 좋은 마음에 과하게 들었다가 정작 필요할 때 발묶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둘째, 절이 메워주던 돌봄과 관계의 빈자리를 미리 채워두세요. 거창할 것 없습니다. 동네 복지관, 주민센터 동호회, 지역 모임. 돈은 거의 안 들면서 외로움과 고립을 막아주는 자원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혼자 사는 어르신 가구가 약 214만 가구입니다. 광역시 하나가 통째로 혼자 사는 셈이죠. 그중 상당수가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빈자리를 미리 메워두는 게 어떤 보험보다 든든합니다. 셋째, 위로마저 돈으로 사기 전에 공짜부터 찾으세요. 마음이 힘들 때 앱부터 결제하지 마시고요. 무료로 열려있는 공공상담과 지역 자원부터 두드려보세요. 같은 위로를 공짜로 받을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출가자 숫자가 2025년에 5년 만에 다시 100명 선을 회복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바닥을 찍고 작게 반등하는 거죠. 그런데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100명은 1999년 532명의 약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건 다시 살아나는 반등이 아니라 천천히 내려앉는 연착륙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1600년을 이어온 공동체의 인프라가 통째로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의 입구입니다. 절이 사라지는 건 종교 사건이 아니라 공짜로 받던 위로와 돌봄이 청구서로 바뀌는 노후 비용 사건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조용히 사라진 곳은 절이었나요? 교회였나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동네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계속 등장한 그 상조업계의 속을 직접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부어둔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지 숫자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